자, 이제 그 안티 인플라메토리 메커니즘 세 번째로서요, 마이크로바이옴인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개념을 잘 성립하면 현재 그 환자를 볼 때 많은 그 어려운 점이 설명이 안 되는 증상이라든지 치료 방법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이크로바이오타는 이제 특히 장내 세균이 중요한데, 이 모든 만성 질병에 관련이 너무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뇨라든지 또는 대사증후군, 오베시티 또는 오티즘, 신경계 질환, 기타 많은 리마치 질환들, 그 다음에 이리털 바울 디지즈, 장질환, 그 다음에 지방간, 또는 알코올릭 패티리버, 또는 에이징, 알츠하이머, 그 다음에 캔서, 심지어, 그 다음에 카드바스큘러 질환, 알러지 질환들, 그 다음에 크로닉 키드니 질환, 오토이뮨 질환, 이런 많은 만성 질환의 대부분이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바이오타에 대해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처음에 제가 전에 슬라이드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그 호메오스타시스에서 우리 사람의 그 생명체에서 호메오스타시스를 유지하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마이크로바이오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이 호메오스타시스 연구하실 분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루스만 웬스토프라는 외국의 유니버스 바이올로지 교수이신데,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톨락 리세타를 크로닝 했어요. 그 스승이 이 찰스 제니라고 해서 우리가 그 본과 학생들이 배우는 이뮤노 바이올로지 책의 저자죠. 이분을 우리가 이 서양에서는 천천면역이라는 게 이제 이뮤니티를 얘기하는데, 천천면역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면역학의 아주 대가입니다. 이분이 제자가 유니스란 멜시토프고, 이분이 제시한 어떤 프로포설을, 시어리를 이분이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노벨상 후보에 올랐었는데 2011년에 노벨상은 타지 못했고, 동양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쇼 프라이즈를 2011년에 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톨라크세터 연구를 다시 안 하고 이제 호메오스타시스 연구를 하게 되는데, 호메오스타시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호메오스타시스를 유지하는데 이 네 가지 메커니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추럴 안티비럴 메커니즘의 그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그 사실은 아주 오래전 히포크라테스 시절에 이미 개념적으로는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이분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죽음이란 바월에 있다. 바월이라는 게 장이죠. 장이 이상이 생기면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악의 근원, 그 악의 근원이라는 게 질병의 원인이 뿌리가 어디에 있냐? bad in the digestion, 소화불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미 예전에 벌써 2400년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2007년에 미국에서 NIH에서 그 HMP 프로젝트라고 해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라고 해서 큰 연구 프로젝트를 론칭을 했어요. 2천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제 연구비를 나눠주기 시작했고, 그 6개월 이후에 유럽의 여러 나라 선진국하고,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일본하고 중국이 같이 유럽 나라하고 컨소시엄으로 메타히트라고 해서 메타지노믹 프로젝트라고 해서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2000억 대는 돈을 들여서 시작을 했는데, 2007년, 8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이제 2, 3년 지나면서 연구 결과가 막 나오기 시작했고요. 근데 2012년에 아주 피크를 이뤘어요. 연구 결과들이 엄청나게 많이 연구들이 쏟아졌지만, 2012년에 이런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의 아주 유명한 잡지의 표지 모델로 이렇게 나와요. Your Inner Ecosystem. 우리 이코시스템이라는 거는 생태계를 얘기하잖아요. 생태계라는 건 많은 생명체가 서로 어우러져서 서로 어떤 균형을 이루면서 유지하는 그런 걸 생태계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몸에 상세균이 다양하게 붙어하기 때문에
그 세균들이 이렇게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 생태계가 파괴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하나의 이제 그 잡지에, 이 경제학 잡지인데 영국의 잡지예요. 이거는 이제 경제학의 네이처지라고 하는 그런 잡지인데 여기 표지본들 이런 말이 나와요. Microbes makes man. 이걸 쓰는 이제 기자가, 이 경제학 기자는 이 마이크로바이오타에 대한 내용을 안다는 얘기죠. 이때 2012년 때 8월 달에 나온 잡지인데 6월호에 사이언스와 네이처에 마이크로바이오타 연구 결과가 3편 이렇게 한 번에 3편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마이크로바이오타 연구 결과. 굉장히 이제 그 사이언스 네이처라는 거는 이 사이언스 잡지에 대표되는 논문집인데 거기에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오타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오니까 경제학 기자도 이거를 이제 보고 이런 내용을 쓴 거예요. 그 결과를 보고 안에 본문 내용을 이렇게 썼는데 그 대표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미생물이 사람을 만들었나이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TH가 붙은 거는 옛날 고어인데 영국 사람들이 이걸 멋들어지게 지금 이런 고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어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책에 하나님 말씀에 이 서술에는 이렇게 TH가 붙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처럼 써놓은 거예요. 이걸 제가 이거 사진 찾아봐서도 몰랐는데 미국에서 영문학과 교수 하신 분이 은퇴하고 한국에 와서 제 환자로 왔을 때 제가 물어보고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런 의미라는 걸 이제 그때서 알게 됐고요. 근데 이 내용, 본문 내용을 요약하면은 한 4페이지 정도 돼요. 굉장히 빽빽하게 써져 있는데 그 내용을 또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바이오로직 러브스펙이다라는 얘기예요. 러브스펙이라는 거는 이거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바이오로직 로베스피에르라는 게 뭐냐면 로베스피에르는 이게 프랑스 대혁명의 지도자거든요. 그래서 혁명을 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혁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오타 연구 결과들이 기존에 우리가 생명과학에서 또 의학에서 가지고 있는 이 패러다임이 좀 수정이 돼야 된다.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오타를 모르게 되면 기존에 올드한 그런 개념으로 진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아야 굉장히 최근에 업데이트된 지식으로 진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장내 세균이 이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장내 세균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인테스널 마이크로바이오타가 구성이 어떻게 되겠냐면 크게 이렇게 6가지 종류의 파일럼으로 나눠요. 파일럼이라는 게 이제 동식물을 계통학적으로 나눌 때 파일럼을 문이라는 한국말로 문인데 동물계, 그 다음에 사람 같으면은 동물계, 그 다음에 척추동물 문이에요. 파일럼 문이거든요. 문이라는 게 굉장히 큰 카테고리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척추동물 다 포함하는 거니까. 사실 척추동물이 사람이 척추동물이긴 하지만 그보다 하등 동물인 금붕어도 척추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금붕어랑 같은 카테고리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문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는 척추동물이 아닌 동물이 뭐겠어요? 무척추동물이잖아요. 무척추동물. 무척추동물하고 척추동물하고는 많이 다르죠. 금붕어하고 사람하고도 엄청나게 많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생명체라는 거는 유전자가 다른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그럼 이거하고 이거는 유전자가 너무 다르죠. 이 안에서도 많이 다른데 무지하게 다르잖아요. 각각 무지하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세균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가 한 1000여 마리 되고 이게 많이 다양하게 다르기 때문에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유전자가 많다는 거는 어떤 이 단백질을 코딩하고 있는 유전자가 많다는 거는 어떤 바이오케미칼 리액션 할 수 있는 포텐셜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많은 모든 분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세균들의 다양성이 우리 몸에서 많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많은 걸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생겨나는 2차적인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게 영양실조가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베시티예요. 왜냐하면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걸 호메오스타시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게 되고 먹게 돼도 이 세균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만들어내요. 필요한 영양소를. 그러다 보면 계속 먹게 되니까 필요한 거는 못 만드는데 중요한 걸 못 만들고 메이저한 그런 단백질이라든지 또는 탄수화물이라든지 이런
흔한 그런 영양소가 과잉되죠. 그러니까 살이 많이 찌게 돼요. 그리고 이면이 이렇게 이 세균의 다양성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 이 세균들 중에서 퍼메코투스는 이 유전자적으로 이렇게 GC 컨텐트가 유전자 DC 컨텐트가 굉장히 낮아요. 그럼 GC 컨텐트가 낮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DNA가 결합력이 세다 GC가 있어야 세요. 트리플 구조예요. 3중 구조예요. 수소 3중 구조가 되는데 이게 낮으니까 2중 구조가 많다는 뜻이고 그러다 보면 DNA가 결합력이 떨어지니까 뮤테이션이 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 파미코투스 문에서는 다양한 지누스가 생성돼요. 그래서 200개 이상의 지누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신에 박테리오테스는 20개밖에 안 되잖아요. 박테리오테스 그람 네거티브예요. 그람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프로테박테리오도 그람 네거티브인데 이 두 가지 분들은 그람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캡슐이 엔도톡신이거든요. 엔도톡신은 대표적인 LTS, 엔도톡신은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이뮤니티를 스티뮬레이션하는 그런 물질인데 이 박테리오테스는 LPS가 이 프로테박테리아하고 구조가 좀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모든 이 분자라는 게 활성화되려면은 그 인산, 포스페이트가 붙는데 이 프로테박테리아는 이 포스페이트가 2개가 붙어 있고 박테리아에서는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면역 세포를 자극하는 강도가 좀 반밖에 안 되죠. 약하죠. 이거는 세고 그러니까 살짝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반 면역 세포를 한 번도 항원을 만난 적이 없는데 이게 살짝 자극을 주니까 이 나이반 면역세포가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민 트레이닝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민 모듈레이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박테리오테스고 프로테박테리아는 세게 자극하기 때문에 이게 면역세포를 자극을 강하게 하면 염증이 일어나요. 프로인프람 사이토카인이 분비되게 되죠. 그래서 많은 병들이 이 프로테박테리아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증식이 됐을 때 병이 생기는 거고 이걸 많이 증식됐을 때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디스바이오시스 인디케이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 프로테박테리아는 왜 이 증식이 많이 됐을 때 문제가 되냐면 얘네들은 다른 균하고 달라서 facultative anaerobic이에요. facultative anaerobic이 뭐냐면은 우리 몸이 유익한 균들, 아까 말한 다른 균들은 obligatory anaerobic이에요. 그러니까 현기성균인데 현기성균은 이게 이 사이오글라이콜레이트라는 페이지 했을 때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안에서 증식을 하고 자라는데 facultative는 산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표면에 좀 많이 증식을 해요. 물론 산소가 없어도 얘네들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facultative.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말로 기회주의균이다라고 얘기해요. 반척 같은 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 안에 산소가 많아지면 증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디스바이시스라는 게 인원이 많아지면 디스바이시스라고 했는데 장 안에 산소가 많아지면 디스바이시스가 생기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프로테박테리아는 이 많은 질병들, 특히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캔서라든지 이런 질환에서 이렇게 정상적인 경우는 한 4% 내외인데 훨씬 늘어나요. 3배, 4배씩 늘어나요. 프로테박테리아가. 이런 경우에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에이징에서도 굉장히 프로테박테리아가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내 주변의 환경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토양이라든지 식물 이파리 우리가 먹는 것들 그 다음에 공기 중에 그 다음에 바다 물 그 다음에 프레시 워터 그 다음에 이런데 이렇게 프로테박테리아가 엄청나게 많이 존재해요. 다른 균보다 유일하게 많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살다 보면 오래 살면 살수록 여기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2%가 늘어나고 오래 사는 사람들은 2%가 100살까지 사는 사람들은 2%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50대처럼 보낸다. 그래서 이 균이 굉장히 조금은 필요한데 좋은 일도 하거든요. 좋은 일도 하는데 조금은 필요한데 많아지면 문제가 되는 균이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 마이크로바이오타 하는 일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소화예요. 소화. 우리가 음식을 분해된 영양소가 분해된 걸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균들이 다 음식에 들어가면 분해를 해요. 분해돼서 아주 작은 알갱이를 쪼개고 하나의 단위로 영양소의 단위로 다 쪼개서 이제 흡수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에너지 비료도 물론 많이 만들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셔츠앤 패티시드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셔츠앤 패티시드가 우리 몸에 피지올로직한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셔츠앤 패티시드라는 게 뭐냐면 탄소가 2개짜리, 그러니까 초산이라고 그러죠. 아세테이트. 3개짜리는 프로피오닉 애시드, 4개짜리는 뷰치릭 애시드예요. 이 각각이 우리 몸에 피지올로직하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좀 이따 좀 더 나오는데, 또 두 번째 역할이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바이레시드, 간에서 바이레시드가 만들어지는 프라이머리 바이레시드, 콜릭애시드, 페노데옥시 콜릭애시드가 이제 프라이머리 바이레인데, 이게 이제 분비가 되면 이제 음식하고 결합해서 이머지피케이션 시키고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터미널 1름에 가가지고 타우린하고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건데,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데, 이게 타우린하고 이 바이러스, 프라이머리 바이러스가 떨어져 나가서 프라이머리 바이러스는 다시 재흡수가 돼요. 95%가. 그 엔테로헤파틱 서큘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일부가 5%가 이 콜론으로 넘어가는데, 콜론으로 넘어가면 세균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세컨드리 바이올로 모디피케이션 되죠. 그럼 이 모디피케이션 된 세컨드리 바이올, 데옥시콜릭 애시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세컨드리 바이올이 우리 몸의 메타볼리즘에, 특히 리피드 메타볼리즘 또는 글루코스 메타볼리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이 리셉터가 TGF5라고 FXI 리셉터에 직접 작용을 해서 리피드 메타볼리즘, 글루코스 메타볼리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또 중요한 거는 전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바이레시드가 이 정상적인 건강한 세균들이 살 수 있는 헤비테트한 니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환경은. 또 한 가지는 그 세컨더리 바이 중에서 리소콜릭 3옥소 리소콜릭 애시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T렉스를 인덕션하는 거예요. T렉스라는 거는 이제 콜론에서 대부분 만들어지는데, 인덕션한 그 T렉셀은 대부분 콜론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콜론 환경이라는 게 가장 안티제니스를 가진 물질들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그 안티제니스에 의해서 이문셀이 액티베이션 되는 것을 억제를 할 수 있어야,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T렉셀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몸에 만성 염증 있는 사람들의 그래서 콜론이 만약에 없어 콜렉팅을 해버리면 염증 조절이 매우 힘들어져요. 네.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필요한 비타민 종류, 여러 가지 비타민 종류, 또 그 이름도 오르는 그런 마이크로 뉴트리언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닥터베이스, 페어리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대사질환이라는 게 네이처 2013년에 나온 페이퍼에 하면은 이 마이크로바이오타의 진 리치니스가 부족해지면 메타블릭 신드롬이 생긴다. 대표적인 게 비만과 당뇨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 스티그 벤마크라는 지금은 은퇴하시고 이제 94살 정도 되신 분인데, 런던 대학에 교수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평생 마이크로바이오타 연구를 하셨고, 이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휴먼이 웰빙을 위해서, 건강과 웰빙을 위해서 필요한 내 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사, 바이오케미스컬 리액션에 필요한 서브스트레이트, 그러니까 뉴트리언트가 몰레큘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냐, 적어도 200만 개 이상이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사람 휴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라는 거는 23,00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코딩하고 있는 유전자 23,000개밖에 안 되니까 이 많은 200만 개 이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세균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그걸 다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세균은 적어도 유전자가 300만에서 800만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세균이 다양성이 떨어져 가지고 200만 개 이하가 된다면 그 부족한 거를 못 메꾸잖아요. 아무리 먹어도. 그래서 자꾸 먹게 되니까 또 비만이 생기는 거고 대사증후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장내 미생물이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런 논문이 있어요. 건강과 질병의 경계가 어디냐, 그 인터페이스가 어디냐, 그게 바로 인테스널 엑셀 셀 베리어다 라고 하는데, 이 인테스널 베리어라는 게 내 몸에서 환경과 가장 접촉인 면적이 많은 데가 점막이거든요. 이 점막이라는 게 얼마나 넓으냐, 그럼 축구장만 해요. 그러니까 이 많은 병들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데, 이 축구장만한 이 장이 가장 환경에 접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이 생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냐? 그럼 장 점막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배리어가 아주 잘 돼 있어야 이 어떤 외부의 침입이나 이런 거에서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배리어를 형성하고 있는 거 첫 번째 배리어가 마이크로바이오타예요. 건강한 세균이 딱 진을 치고 있어야 탈소전이 침범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익스트라셀룰라에 있는 이 뮤신 같은 거예요. 뮤신. 세 번째는 뭐냐면 뮤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뮤신 안에 안에 있는 시크릿리 어떤 물질들, 바이러시드도 있고 뭐 에시디가 셔츠인 패티시도 있고 이런 물질들이 또 세 번째 펑셔널 배리어라고 해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인테셀 에피셀 셀 자체예요. 그 틈이 있는데 그 틈이 타이트 정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타이트 정션이 잘 타이트하게 배리어를 형성하고 있어야 돼요. 그 네 번째는 이뮨셀들이 그 밑에 있죠. 이뮨셀, 이뮨올로틱 배리어. 그러면 다섯 번째는 뭐냐? 그러면 다섯 번째가 이뮨 배리어죠. 여섯 번째가 뭐냐? 겉 바스큘라 배리어예요. BBB처럼 겉 바스큘라 배리어. 일곱 번째는 뭐냐면 결국 그래도 여기서 이 엑셀 이 배리어를 통과해가지고 결국 어디로 가냐? 포탈베인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리버에 가는 거예요. 리버가 또 어느덧 마지막 최후의 보루예요. 최후의 배리어가 되는데 그러니까 리버에서 이제 말썽을 피우는 그런 맥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곱 가지의 이 배리어가 건강과 질병을 경계지는 그런 인터넷 배려를 형성하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바로 인터넷 마이크로바이오타라는 거죠. 이건 마이크로바이오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하는 게 뭐냐면 면역 시스템을 디벨로프먼트 또는 이뮨 머추레이션, 이뮨셀의 머추레이션 또는 이뮨셀의 디퍼런시에이션 또 이뮨셀의 펑션 튜닝,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장에는 전체 우리 면역세포의 7, 80%가 존재하는 곳이고 그리고 환경하고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군인들이 철제 경계 서는 것처럼 면역세포들이 뮤코사, 서브 뮤코사들이 다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디펜스를 위해서. 근데 여기서 아주 초짜들 병사들은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적군이 와도 못 막잖아요. 그래서 이 나이브한 면역세포가 있는데 그 면역세포를 훈련시키는 게 이 마이크로바이오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훅이라든지 뭐 어퍼커트를 배워도 바로 써먹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스파링 파트너가 계속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훈련을 시킨 다음에 나가서 적하고 싸우는 거죠. 면역세포도 똑같아요. 나이반 셀은 그냥 갑자기 적군을 만나면 싸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약하게 잽으로 계속 훈련을 시켜주는 게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스파링 파트너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균들이 또 면역세포를 분할을 시키는 역할을 해요. 필요한 뭐 안티플라메트리 T렉셀 이런 셀을 분할시키기도 하고 폴리클 헬퍼셀도 분할시키기도 하고 이런 분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우리가 이제 음식이라든지 또는 화학물질, 오염이라든지 또는 약물이라든지 이런 걸 먹었을 때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가면 장내 세균이 이거를 모디피케이션 시킨다고 해요. 케미컬 모디피케이션 시키면 이게 어떤 경우는 톡식해져 가지고 디지즈 리스크를 높일 수도 있고 또 캔서 가시노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흡수를 잘 되게 바이오어빌리티를 높여줄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그냥 약물 같은 것도 변화가 될 톡시시티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약의 액티브 폼으로 바꿔서 에피커시를 높이기도 해요. 이런 분야들이 이 파마코 마이크로 바이오믹스라고 해요. 이제 디스바이시스 얘기했었는데 이 디스바이시스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다. 그 디스바이시스라고 하면 그러면 좋은 균이 부족하고 나쁜 균이 늘어나고 또는 다양성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 말하는데 이 디스바이가 왜 생기냐? 아까 중요하다는 게 산소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콜로네 에피셀리아 셀은 이 3일 만에 탈락해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쭉 자라가지고 3일 만에 역할하고 떨어져 나가요. 계속 턴오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턴오버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거는 에너지 효율을 높은 걸 써야 돼요. 에너지 소스라는 게 세 가지밖에 없는데 글루코스가 있고 패티시드, 그 다음에 프로테인이 있잖아요. 프로테인을 쓰려고 그러면 내 몸을 파괴시키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보통 글루코스 아니면 패티시드를 쓰는데 이 에너지 리퀘어먼트가 많기 때문에
효율이 높은 걸 써요. 그러니까 글루코스는 4칼로리 나오잖아요. 1g에. 패티시드는 9칼로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높은 패티시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패티시드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장내 이 루멘에는 저장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셔체인 패티시드는 뷰트릭 애시드 쓰게 돼요. 뷰트릭 애시드 4개짜리, 탄소 4개짜리. 2개가 속에 들어가서 배에서 옥시데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개짜리가, 탄소 2개짜리가 아세틸코에인데, 아세틸코에에 첫 번째 탄소가 알파고, 두 번째가 베라인데, 그 베라에 산소가 붙는 거예요. 그걸 베라 옥시데이션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루멘에 있는 산소를 빨아들여가지고, 그 베라 옥시데이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ATP를 만들어내는 거고, 만약에 이 뷰트릭 애시드가 부족해졌어. 어떤 경우에 부족해지냐면 항생제를 쓴다든지, 그러면 그 뷰트릭 애시드를 만드는 균이 많이 죽어요. 세스티브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뷰트릭 애시드를 만드는 그 프리커서, 뭐 원료가 되는 거. 그게 폴리사카라이드인데, 이 폴리사카라이드를 안 먹어. 폴리사카라이드는 주로 어디가 있냐면 주로 야채에 있어요. 질긴 야채에. 그런 걸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뷰트릭 애시드를 못 만들죠. 균이 없거나 그런 재료가 없으면 못 만드니까 이 엑셀셀이 그 없으면은 얼터너티브한 소스를 쓰게 돼요. 에너지를. 그게 바로 글루코스인데, 글루코스를 쓰게 되면 산소를 안 쓰고 어를 글라이콜라이시스로 해가지고 ATP를 만들어요. 효율도 굉장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옥시전 프리 라디컬도 많이 생겨요. 글루코스를 에너지를 계속 쓰게 되면 옥시전 프리 라디컬이 많이 생기는데 데미지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루멘의 산소 농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가요. 산소를 안 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아까 말한 프로테박테리아가 산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증식하게 돼요. 그래서 프로테박테리아 증식이 일어나면은 디스바이오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이언스 2018년 11월호에 이렇게 리뷰 아티클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에너지 리퀘어먼트 굉장히 많은 게, 제일 많은 게 어디겠어요? 심장이잖아요. 심장은, 그래서 그 패티시도 있었는데, 심장 주변에 보셨겠지만, 지방질이 딱 붙어 있어요. 저장을 해 놓은 거예요, 심장은. 왜냐면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거나, 뭐, 금식을 해도, 몇날 며칠 해도, 물만 먹으면 죽진 않아요. 왜냐면 심장이 뛰기 때문에. 심장은 에너지가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저장하는 그 패티시드는 롱체인 패티시드 저장할 수 있으니까 팔메트릭 애시드라고 해서 16개짜리 그 패티시드를 페리카드 주변에 저장을 해놓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굶어도 심장은 계속 뛰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생제가 이 마이크로바이오테 변화를 주는데 굉장히 영향을 크게 주는 거예요. 당내 미생물 입장에서는 항생제 한 사이클을 쓰게 되면, 보통 한 사이클 일주일을 쓰게 되면 거의 폭탄 맞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항생제 쓰기 전에 이렇게 세균들의 다양성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세균들이 있는데 일주일만 쓰게 되면 이렇게 호모지니스하게 세균들이 많이 죽어버려요. 희귀한 세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질긴 놈들만 살아남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일주일 쓰고 끝나도 24개월이 돼도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조금씩 돌아오긴 하지만 24개월이 돼도 정상으로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항생제 한 사이클 쓰는 것 자체가 항내 미생물을 굉장히 불균형을 오랫동안 처리하게 된다. 그래서 이 항생제를 썼으면 그 다음에 이걸 빨리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게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면 이제 디스바이시스가 있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환자들 보면은 환자들 증상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다양하게 많은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 이런 증상도 있고 호소를 안 해도 검사해보면 또 이것도 이상하고 저것도 이상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막 정확히 파악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은 증상과 사인 또는 랩 소견을 그걸 종합해서 보면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 첫째, 면역 기능의 이상에서 오는 그런 증상들, 오토이뮤니티라든지 캔서라든지 인펙션, 이런 것들이 오토이뮤니티 이상이 생겨서 오는 거고, 이민 디스펑션에서 오는 증상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염증 소견이 있어요, 염증 소견. 또 하나는, 어떤 톡식한 이펙트가 있어요. 브레인 포그라든지, 엔세팔로패시, 뭐 이런 인솜니아, 이런 것들 톡식 이펙트예요. 또 한 가지는, 신경학적으로 이상 증상이에요. 예를 들어 통증이라든지, 저리라든지, 또는 여기저기 뭐 자세 나쁘다든지, 오토노미 너브 시스템의 펑션 이상이라든지, 신경학적인 증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대사 호르몬의 이상이 있어요. 검사해 준다고. 또 어떤 에너지 대사에 이상이 있는 그런 미토콘드리아 디스펑션 이런 증상들을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5가지를 증상이 다 있다. 그러면은 이건 100% 디스바이스 때문에 오는 거예요. 디스바이스가 있으면 이상한 마이크로바이오타들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대사 물질인 몰리큘들이, 어브노멀 몰리큘들이 많아진 거고, 그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거에 의해서 몸에 어떤 우리가 이런 이상한 럭셔스한 물질이 생기면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가 작동하고 또 신경이 작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인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인지하면 거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반응이 일어나서 나타나는 증상이 이런 증상들인 거예요. 18가지의 패스톨로지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만성질환에서 다양한 증상들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병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런 콤먼 패스웨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 위장을 회복시키고 좋아지게 하면 증상들이 대부분 다 없어져요. 시간이 걸리지만. 또 중요한 하나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영양 상태가 안 좋다고 그래서 뉴트리션 세라피를 하죠. 글루코스를 준다든지 또는 아미노산도 주고 리피드도 주고 바이타민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주는 목적이 휴먼 셀을 대상으로 타겟으로 해서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몸에 있는 셀이 18, 전체 셀의 10%밖에 안 돼요. 휴먼 셀은 대부분 마이크로바이오 셀이에요. 그래서 DNA도 대부분이 그 마이크로바이옴에서 DNA고, 그래서 이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마이크로 뉴트런트가 수도 없이 많고 200만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소라는 게 수십 가지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모르는 거, 이름도 안 붙어 있는 그런 뉴트런트를 이 세균이 다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균을 타겟으로 해서 세균을 키워내는 거, 이 뉴트리션을 우리가 코런 뉴트리션이라고 해요. 이런 뉴트리션이 가장 완벽한 영양 치료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오트 역할이라는 게 우리 몸의 이너 피지션, 다른 말로 내추럴 안티플라메트리 메커니즘 중에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컴포넌트예요. 여기 안에 바이러스도 포함되고 이 콜리너직 뉴런 이거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이 어드레널 펑션과 아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마이크로바이오타예요. 마이크로바이오타가 건강한 상태가 돼야 모든 질병으로부터 또는 어떤 어브노멀 패솔로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살려내는 게 치료의 굉장히 키포인트예요. 모든 병에서.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 마이크로바이오타 역할이, 옛날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럼 제가 2010년대 초반에 많은 통증 환자들을 보면서 장이 나쁘다라는 걸 제가 마이크로바이오타를 공부하면서 알게 됐고, 이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통증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내가 주장을 해도 서포트 되는 논문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2013년 이후부터 그런 논문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통증이 마이크로바이오타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를 이제 머스큐로스켈레탈 페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오타 드라이브드 여러 가지 미디에이터들이 다이렉트, 인다이렉트하게 통증을 조절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장내에 미생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미생물의 구조물들, LPS도 있고, 프로토글라이칸도 있고, 라이포테이크리제시드도 있고, 인포르빈 펩타이드도 있고, 플라젤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노시세타에 센스 뉴런의 터미널에 이렇게 다 작용하는 리셉터를 가지고 있어요. 리셉터. 그러니까 여기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시그널링이 전달되고 통증이 유발되고, 또 다르게는 이런 소첸펠티시라든지 가바라든 이건 오히려 이런 리셉터가 있는데 요거는 오히려 통증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코멘살, 정상적인 코멘살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통증을 완화시키기도 하고, 나쁜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균, 특히 프로테박테리아 같은 게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 통증을 유발시킨다는 거죠. 이게 통증의 이제 그 머스큐로스켈레탈 페인의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중요하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디스바이시스가 있으면 장에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럼 장에도 신경이 있어요. 그 장에 있는 신경, 심파스틱, 파라시널 다 있잖아요. 심파스틱 너브 같은 경우는 파라버테브랄 에리어에서 소마틱 너브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서 장의 위장기관에 있는 시그널, 그 이상 염증이 시그널이 심파스틱 너브를 타고 소마틱 너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마틱 너브에 시그널이 가서 소마틱 너브에 이너베이션하고 있는 머슬에 시그널이 가서 머슬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반응을 하다 보면 계속 시그널이 계속 반복이 되면 머슬에 컨트랙처가 오는 거예요. 그
근육이 뭉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아프고 뭐 허리 아프고 엉덩이 아프고 이런 거는 내장 기관에 이상이 생겨서 그게 시그널 때문에 반복된 시그널 때문에 노스제타 거기에 노스제타 센시티제이션 되면서 컨텍처가 오면서 오는 통증이에요. 이런 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제 제가 나중에 통증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사실 이제 강의할 예정인데 사실은 마이크로바이오타를 모르면 통증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엉뚱한 치료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게 뉴로제닉 인플라메이션 제가 말씀드렸는데 뉴로제닉 인플라메이션에 예를 들면 여기 도달로드 강도전이니까 신경줄이 이렇게 브랜치들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이렇게 다음에 소마틱 너브가 있는데 소마틱 너브 노시제타가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노시제타는 모든 걸 다 인지한다고 그랬어요. 털락 LPS도 인지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박테리아 프로덕트도 인지하고 또 뭐 톡신도 인지하고 다 인지해요. 그 인지하면 이 LPS 같으면 톨락 리셉터 4에서 인지를 해서 이렇게 시그널이 가서 이렇게 브레인에서 통증이구나 느끼죠. 근데 이렇게 가는 시그널을 오소트로닉 시그널링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 노시제타가 파이링이 돼가지고 시그널이 가면 이 갱글리온에서 리플렉스가 일어나요. 리플렉스가. 그래서 그 가지를 다시 타고 내려오고 다른 가지를 계속 퍼져 나가는 거예요. 시그널이. 그걸 안티드로닉 시그널이 거고 여기에 터미널에 있는 노시제타에서 이런 CGR 그 서튼 P가 발현이 돼가지고 베스큐러 퍼메드 신호되고 바질라틴이 되면서 요 부위에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뉴로진 인플라메이션이고 다시 말하면 안티드로믹 시그널링이 하는 것이 뉴로진 인플라메이션이고 다른 말로 액션 리플렉스다라는 거예요. 이게 2013년 네이처 9월호에 이렇게 그림으로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뉴로진 인플라메이션을 이해해야만 모든 통증이라든지 모든 염증을 이해할 수 있고 알러지 질환 모든 병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병의 언더라인 패솔로지는 염증이고 그 염증이 두 가지 패턴을 나타내는데 첫째가 이뮨 미디트 인플라메이션 또 하나는 유리딘 인플라메이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 비율에 따라서 어느 게 도미넌트냐에 따라서 질병의 패턴, 클리니컬 패턴들이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개념을 잘 아셔야 질병을 이해할 수 있어요. 류마톨로지에서 통증의 대표적인 질환이 파이브로마이알기아라는 게 있는데 이 파이브로마이알기아는 전신이 다 아프죠. 그리고 전신만 아픈 게 아니라 에너지 레벨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뭐 살짝 대기만 해도 아프다 그래요. 심한 사람들은. 그 이유가 뭐냐면 대표적인 그 디스바이오시스의 하나의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 디스바이오시스는 특히 시보라고 그러는데 시보는 뭐냐면 스몰 인테스타인 박테리아 오버그로 특히 스몰 인테스타인의 디스바이오시스가 심한 거예요. 어떤 게 심하냐? 프로테박테리아가 많이 증식이 있는 거죠. 이 프로테박테리아의 엔도톡신은 브레인에 비비를 통과하기 때문에 브레인에 있는 CNS에 있는 마이크로글리아스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이게 주변에 액티베이션 시키면 이게 사이토카인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아스트로사이트라든지 이 글루타민 뉴로 트랜스미션이 증가되고 센트럴 센싱이 증가돼서 센트럴 러브에 센트럴 CNS가 센싱이 되면서 퍼티그, 디프레션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고 또 이모셔널 체인지도 생기고 왜냐면 림빅 시스템에 뉴런의 센싱이 되는 그 이모셔널 체인지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 엔도톡신 자체는 페리페럴에서는 특히 브레인도 그렇지만 어디든지 머슬이도 그렇고 미토콘드리아에 작용을 해요. 미토콘드리아 펑션에 장애가 오기 때문에 브레인의 미토콘드리아 펑션 장애가 오고 또 머슬에도 미토콘드리아 장애가 오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서 파티가 쉽게 오고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머슬이 볼륨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기운도 떨어지고 이게 전형적인 파이브로마이어인데 이 시보를 치료하는 게 우선 타겟이고요. 그 다음에 신경계 이상이 생긴 걸 치료하는 게 이 파이브로마이어 치료인데 우리가 약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신경계를 타겟으로 하는데 그 약들은 신경 트랜스미션을 억제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 어떤 근본적인 치료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통증을 약간 안하는 효과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효과도 사실은 그 반응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써보면. 그래서 한 4분의 1이나 좀 반응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약물을 주로 안 쓰고 이런 환자들은 신경치료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콜리너직 안티바이오틱 패스웨이 강의하면서 했던 내용 중에 이제 그런 신경치료를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잠깐 선을 보였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신경치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내 이거는 이제 앱셀인데 밀가루가 왜 안 좋으냐? 제가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 중에서 밀가루 음식, 우유라든지
유제품이라든지 단순한 심플 슈가라든지 또는 가공식품이라든지 술 이런 걸 되게 자제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 밀가루는 글루텐 때문에 나쁜 거예요. 글루텐은 이 글리아딕 애시드하고 글리트릭 애시드하고 글리아딘이 두 개가 합쳐진 그런 단백질이에요. 글리아딘은 이 글로벌하게 동그랗게 생겼고 글리트릭 애시드는 리니어하게 돼 있어요. 그 리니어한 게 동그랗게 붙어 있는데 우리가 먹게 되면 장내 엑셀셀에 있는 DPP4라는 다이펩티다이드예요. 다이펩티드 이니비션 하면 우리가 이제 GLP-1이라는 거를 들여다보면 억제해가지고 인슐린 촉진시키는 당뇨약으로 쓰고 있는 거죠. DPP4 이니비터가. 근데 이 엔자임이 글루텐을 분해해요. 그래서 글리아딘이라는 프레그먼트를 만들어내면 이 글리아딘은 CXCR3라는 헤모카인 리셉터에 바인딩해요. 그럼 엑셀셀에 요거를 시그널링 받게 되면 조눌린이라는 걸 익스프레션 시켜요. 조눌린은 EGFR이라는 EGFR, 에피노클 스펙타 리셉터죠. 엑셀셀에 당연히 있겠죠. 여기에 바인딩해요. 그러면 여기 타이트 정션이 있잖아요. 타이트 정션이 이렇게 디어셈블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틈이 벌어지면 여기 안에 있는 루멘에 있는 내용물이 들어가게 되고 쉽게 들어가죠. 여기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패시브하게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 여기에 이상한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 톡신이 들어가면 서큘레이션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미노제닉한 물질이 들어가게 되고 이걸 리키것이라고 그러거든요. 리키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시 파사노라는 사람인데 메릴랜드 대학 교수였는데 지금 하버드 대학 교수는 영전에 갔는데 이분이 평생 이분 밀가루 연구를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이제 연구하고 2011년에 피저를 리뷰에 발표를 했어요. 거기서 제목이 뭐냐면 이렇게 캔서라든지 오토이뮤니티라든지 인플라메이션을 로 가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제 인테스널 배리어를 열어주는 게 이게 조놀린이다. 이게 조놀린을 익스프레션 시킬 수 있는 어떤 물질 밀가루가 대표적인 거고 우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항생제도 그렇고 여기 염증이 생겨도 그래요. 그러니까 디스바이스 때문에 염증이 생겨도 그래요. 조놀린이 이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밀가루 음식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에 유행하는 게 있는데 설탕이 나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또 식품에서 만들어요. 스위트너. 사람 입맛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스위트너를 만드는데 스위트너가 사카린, 스크라로스, 스테비아, 아스파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게 셀페이퍼에 나온 내용인데 이런 게 안 좋은 거예요. 아주 안 좋아요. 왜 안 좋으냐? 일단 글라이세믹 리스폰스를 아주 반응을 아주 인케어만 시켜요. 그러니까 당뇨가 생길 찬스가 많아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들이 다 장내 미생물을 완전히 독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좋은 미생물을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스바이스가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 먹는 게 아주 좋지 않다. 제로 콜라든지 이런 것들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음식은 이렇게 홀 플랜트 푸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려면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푸드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가공된 식품들인 거죠. 가공된 식품은 이렇게 아니 이 가루로 된 거를 뭐 만드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엘리먼터리하게 만들어진 식품들이 많잖아요. 엘리먼터리는 바로 흡수가 빨라요. 흡수가 바로 돼요. 그러니까 이 세균을 통해서 장내 세균을 통해서 이게 분해가 돼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세균이 할 일이 없어져. 서브스트레이트가 줄어들잖아요. 세균이 죽죠. 그럼 디스바이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 이멀티파이어가 들어있어요. CMC 같은 거, P80 이런 거,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이 인테스널 배리어를 망가뜨려요. 배리어를. 또 한 가지는 이 다이어트리 파이버가 별 부족하기 때문에 셔체인 패티시가 부족해지니까 셔체인 패티시 중에 비트리시 같은 경우가 특히 인테스널 배리어 여기에 나와 있는 타이트 점선에 있는 프로테인들이 있어요. 이 프로테인들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셔체인 패티시가 프로덕션이 줄어드니까 여기 배리어가 또 망가져요. 또 여기 이제 솔트 같은 게 있는데 솔트가 너무 높잖아요. 그러면 악토바시러스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 쇼체인 패티시 부족하다 보니까 에시딕 컴포넌트가 줄어드니까 pH가 올라가요. 알칼라인데요. 그럼 패소제닉 박테리아가 많이 증식하게 돼요. 그래서 인플라메토리 리스폰스가 일어날 찬스가 많아요. 카시노젠이란 포텐셜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와 있는 셀 호스트 앤 마이크로프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또 이제 디스바이시스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every other day fasting 하는 거. 하루 먹고 하루 안 먹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렇게 되면 많은 탈수자님 또는 프로테박터들이 굶어 죽어요. 많이 죽고 이 브라운팻이 많이 생성돼요. 브라운팻은 이 화이트팻보다 좋은 게 뭐냐면 이 에너지, 서머제닉한 에너지가 이런 서머제닉해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생겨있는데 미토콘드리아가 이 미토콘드리아인 여기 멤브레인에 하이드로젠 펌프를 통해 가지고 하이드로젠을 바깥으로 품어내면 그 하이드로젠 그라디언트 때문에 ATP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이드로젠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미토콘드리아 멤브레인이 있는데 멤브레인에 이 하이드로젠이 이게 유식이 원이 익스프레션 돼요. 브라운팻에. 그럼 이게 익스프레션 되면 여기서 리키지가 돼요. 새는 거예요. 이렇게. 하이드로젠이 새. 여기서 멤브레인에 익스트라 셀룰 멤브레인에 이 하이드로젠이 많은데 그라디언트에서 여기 새게 되는 거예요. 이게 ATP 시세타이즈를 돌려야 되는 하이드로젠이 이렇게 새게 되면서 여기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제닉한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브라운팻이 굉장히 구성이 많고요. 서양 사람들이 많아요. 동양인들은 좀 적고. 그래서 이게 굶게 되면 브라운팻이 많이 많아진다. 이게 좋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오를 이제 모디피케이션에서 치료로 사용되는데 타겟이 없이 그냥 제너럴하게 마이크로바이오가 좋아지게 하는 방법들이 있고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운동하는 게. 그 다음에 이 음식, 채소, 음식, 이런 고기 중에서도 이렇게 생선 이런 것들이 좋고요. 그다음 피칼 마이크로바이오타 트랜스플란테이션, 프로바이오틱, 심바이오틱, 프리바이오틱 이런 것들을 포스트바이오틱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적인 장내 환경을 좋아지게 하는 거고요. 타겟으로 어떤 특정 타겟으로 마이크로바이오타 해로운 해소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들로서 이제 이건 좀 엔지니어링이 들어가는 건데 이제 페이지를 이용해서 페이지가 이제 스페시픽 박테리아에 침입하기 때문에 어떤 그 스페시픽한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걸 감염시키는 그 세균들을 제거할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크리스퍼 캐스널을 이용해서 어떤 지인 에디팅을 통해서 어떤 마이크로바이오타 관련된 것을 모듈레이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오타를 모듈레이션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마이크로바이오타를 어떻게 회복시키냐, 정상으로. 그럼 일단 먹는 거를 잘 컨트롤해야 되죠. 나쁜 걸 먹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걸 주로 먹어야 되고. 그리고 나쁜 세균을 이미 이제 많이 들어와 있으면, 그걸 해결해줘야 돼. 특히 프로테박테리아 이런 걸 해결해줘. 제거시켜줘야 돼. 그러면 항생제라는 거는, 그럼 구분 없이 다 죽이거든요. 근데 나쁜 세균이 더 안 죽어요. 그래서 나쁜 세균만 죽일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자연의 원리인데 식물에서 추출한 거는데 식물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세균이 뿌리에 주변에 세균들이 있는데 자기한테 이로운 세균은 놔두고요. 새로운 세균을 못 들어오게 하면 그 물질을 만들어요. 식물이. 그래서 그 물질을 뽑아낸 게 바이오시딘이에요. 이게 그 안에 많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다양한 생물을 종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바이오시딘이 있고 이 바이오시딘을 먹게 되면 세균이 죽잖아요. 그럼 세균이 죽으면 그 껍질이라든지 데브리들이 또 이뮤노제닉해요. 인플라메이션 유발시킨다고요.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흡착해가지고 꺼내는 게 GI 디톡스예요. 이런 걸 이제 여기서 구입할 수 있고요. 또 장 안에 세균이 막 덩어리처럼 있는 거 있어요. 그거 바이오필름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는 항생제를 쓰거나 이런 걸 써도 잘 안 죽어요. 그럴 때는 거기를 분해를 해야 되는 그 엔자임이 들어있어요. 엔자임. 크린자임이라는 엔자임이 있어요. 여기서 구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테스널 배리어가 타이트 정선에 이제 뮤코사 인플라메이션이 있으면 망가지잖아요. 뮤코사 인플라메이션을 앱셀셀이 망가졌으니까 그거를 리제너레이션 시켜줘야 되는데 그 빌딩 블록이 필요한 게 글루타민이에요. 글루타민하고 초유 성분이 이제 장내 앱셀셀을 재생시키는 데 중요한데 그런 성분이 있는 게 뮤코가 제외하는 거예요. 초유하고 글루타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을 잘 키워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헤비테이터 리치를 좋게 하려고 그러면 바이플로어가 중요해요. 가능한 항생제를 적게 써야 되고 잠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이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탑 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뷰트릭 애시드를 만드는 균이에요.
VTS를 만드는 것이 진주를 자체를 프로바이오틱처럼 만들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요걸 쓰게 되면 이제 상당히 환자들 반응이 되게 좋아요. 이게 지금 써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많은 약들이 있잖아요. 이 디스바이스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약들이 많아요. 그리고 많은 뭐 PPI라든지 SSRI, 뭐 스테틴, 엔도트 컨버팅 인히비터, TCA, 멜포민, 락서트 이런 것들이 다 장내 세균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왜 영향을 주는 게 안티바이오틱스죠? 현재 나와 있는 약 1000가지 정도가 장내 세균에 특히 40개 박테리아 스트레인에 영향을 준대요. 인히비션에 걸린다는 거예요. 네이처 2018년에 나와 있는 페이퍼예요. 자, 이 정도 이제 마이크로바이오틱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좀 더 각각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하나 분야마다 말씀드릴 예정이에요.